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준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소비자주권 시민회의 법률센터에서 실행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일반 소비자분들이 대처하는 방법 몇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강의 제목은 자동차 사고, 이것만 알면 확실하다,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워낙에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내용이고 관심들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잘못 알고 계시거나 오해하시거나 또 좀 법이 최근에 개정이 돼서 좀 알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 위주로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요. 저는 법무법인 유한민 사무소의 변호사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경력은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법연수원은 39기로 졸업을 했고요. 대검찰청 공판소무부에서 법무관을 역임을 했었고, 소비자주권 시민회의에서는 초대 법률센터장을 맡고 지금은 법률센터의 실행위원으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남선 변호사님 기념사업회의 사무총장으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는 범위에서 한번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운전 경력이 지금 면허 딴 거 기준으로 해서는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교통사고, 크고 작은 사고들이 좀 나와 봤는데, 사실 사고가 나면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몰랐던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떤 부분들을 확인하면 됐는지 간단한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체크리스트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좀 찾아봤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적당한 것이 이 표준사고 처리 서식이라고 지금 돼 있는 화면에 보이시는 이 양식을 제가 한번 추천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는데요. 모든 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 표준사고 처리 서식이라고 이제 검색어를 입력을 하시면 쉽게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 양식을 몇 부 정도 출력을 해가지고 한 부 정도는 차에 놔두시고 그 앞좌석이나 조수석에 좀 놔두시고 사고가 났을 때 꺼내 놓으시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작성 예시가 되어 있긴 한데 글자가 작으셔서 안 보이시겠지만은 사고 맨 윗줄에 사고 일시, 사고 장소가 이제 기재가 되어 있고요. 사고 당시 날씨, 비가 왔는지 눈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요. 날씨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도로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살펴가지고 그 운전자의 과실 여부라든지 이런 과실 비율을 정할 때 살펴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에 그 교통사고가 난 부위 같은 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정보라든지 운전자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 특히 이 지금 화면에서는 이제 자막 때문에 잘 나오진 않지만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사고 당시에 이제 약도를 이제 기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거리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차량이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 협의서 작성 예시라고 되어 있는데, 흔히 우리가 네이버에 표준사고 처리 서식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나오니까요. 요거는 한 번 정도 좀 출력을 하셔가지고 차에서 보관하시길 제가 권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사고 유형별로 주의사항을 지금 먼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흔히 여러분들이 출퇴근 시간 또 시내 주행을 하시다가 겪게 되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다쳐서 구급차를 구호의무를 해야 되는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고를 나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지? 스프레이는 뿌려야 되나? 보험회사에 연락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 보험회사에 연락하기 전에 또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내가 조치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고, 또 사진을 찍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요령으로 좀 찍으면 도움이 될까?
기껏 열심히 사진을 찍었는데 정작 그 사고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되는 사진만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또는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차에 그 선불로서 삼각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삼각대는 어떤 위치에다가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여러 가지가 혼란스러우실 거고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신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나하나 그 구체적으로 이후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개략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미한 접촉사고에서는 사고가 막 났을 때 제일 먼저 찾으셔야 되는 거는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는 것이 첫 번째인 거는 맞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면 출동 서비스에 의해서 직원분들이 이제 파견을 오는데 뭐 지방 같은 데서는 막히지 않는 경우에는 5분에서 10분 사이면 오겠지만 차가 막히거나 또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20분에서 30분씩 걸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 차를 이동을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보험회사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우선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을 때 순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상대방 신원을 확인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실제로 차량에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 실제 차 운전하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라도 했을 때는 운전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꽤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차량의 실제 운전자가 누군지 그 운전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하시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본인의 차량과 상대방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도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상대방이 불리하게 가해 차량이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지 않았다라고 흔히 발뺌하는 이런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사진을 찍고 스프레이를 뿌려서 차량의 위치라든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황을 노면에 표시를 한 다음에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차량을 이제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험회사 차량이 오게 되면은 쌍방의 보험회사 직원들이 이후의 처리는 이제 통상적인 루틴대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선 먼저 제가 좀 주의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에는 그 아파트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노면에 있는 주택가에 그 흰색 선 또는 노랑 실선에 차량을 주차를 해놨는데 뭐 문콕사고라고도 하지만 경미한 이렇게 그 차량에 대한 손괴 행위로부터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살짝 뭐 긁히고 갔을 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가거나 양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에다가 명함 하나 정도 이제 꽂아놓고 집으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2017년 정도 전까지는 이러한 흔히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그 접촉사고가 나고 손괴사고가 났을 때는 그냥 별다른 조치 없이 집으로 귀가하더라도 형사이권이 되거나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민원이 많은 사안이었거든요. 이 방송에 보시는 그 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아파트 주차장에 뭐 이중 주차를 해놓거나 이렇게 했는데 내 차는 흰색 차량인데 차가 뭐 빨간색 그 흠집이 났고 그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까 빨간색 흠집이 있어서 아파트 전역에 있는 붉은색 차량만 찾아다니시거나 이렇게 추적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고 이런 지금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블랙박스에서도 지금 정차된 경우에 모션 녹화라든지 이런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게 됐습니다. 2017년 6월경에 그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주차된 차량의 추돌 후 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물피도주라고 많이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신고를 하게 되면은 정식으로 형사이권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흠집 사고라든지 분콕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별다른 조치 없이 명함 하나라도 꽂아놓고 가면은 그 다음에 연락이 돼서 이 보험 처리가 되든 뭐 합의가 되든 이야기가 되겠지만 전혀 그런 거 없이 만약에 집으로 귀가를 하셨을 때 문제되는 이 피해 차량이 정식으로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관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정식으로 수배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아파트건 이제 주차장이건 간에 CCTV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있어서 그 가해 차량을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기 때문에
괜히 말해서 우리 전과자가 되는 그런 좀 잘못을 저지르시면 아니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부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형사입건이 되면 이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이제 많이 궁금하실 건데요. 벌금형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과자가 되실 수 있다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벌점도 제가 알기로는 한 15점 정도가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상식을 이제 한두 가지 제가 말씀을 해드리면요. 아파트 주차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 구획선이 그어져 있을 때는 그 안에 주차를 하시는 게 당연하고요. 일반 단독주택, 주택가에서 그러면은 주차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냐? 이제 흔히 보면은 흰색 실선이 있고 노란색 점선이 있고 노랑 실선이 있고 그러는데요. 이 중에서 상시 주차가 가능한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은 흰색 실선이 있는 부분입니다. 흰색 실선이 있는 데서는 24시간 뭐 주정차를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노란색 점선이나 노란색 실선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가 되는 구역입니다. 노란색 점선과 노란색 그 실선의 차이는, 노란색 점선의 경우에서는 약 5분에서 10분 정도의 그 잠깐 사이에 주정차는 허용이 되지만 몇 시간씩 되는 상시적인 주정차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는 민사소송으로 가서 손해배상을 받으시려고 할 때에도 이 경우에 과실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라고 정말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물피도중,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추돌사고 또는 흠집사고, 문콕사고가 났을 때 그냥 별다른 조치, 그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냥 귀가하셨을 때는 형사입건이 돼서 전과자로서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점 우선 꼭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명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당연히 구호 의무가 이행이 돼야 되는데요. 이거는 그 인명피해가 발생한 차량이 피해 차량이 아니고 가해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인명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망갔을 때, 잘 아시다시피 이게 흔히 말하는 뺑소니 사고로 이제 처리가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디까지 구호 의무, 어떤 조치까지 취해야 내가 그 뺑소니 운전자가 아닌 상태로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궁금해하실 건데요.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한 가지 20년 전에 나왔던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1999년도 12월 7일 날 선고가 됐던 대법원 판결인데요. 우리가 이제 인명사고가 발생을 했을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고가 차가 만약에 파손이 심하게 됐고 운전자가 그 차량의 상대 차량의 운전자석 또는 조수석 또는 뒷좌석에 이제 앉아있게 될 건데요. 이런 경우에 당연히 119 구급차를 먼저 부르는 것이 먼저일 겁니다.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까지도 지금 시간이 꽤 걸릴 건데요. 이 경우에 구급차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현장을 뜨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급차를 따라서 병원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병원에 도착을 해서도 원무과에 접수를 하는 것까지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에서 원무과 접수 이후에 그 다치신 분의 보호자분이 병원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병원에 보호자가 도착을 했을 때 그 보호자에게 인적 사항까지 알려야 구호 의무가 이제 끝나는 것인지 많이 궁금하시게 되는 건데요. 현재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적어도 병원에 접수 데스크 원무과까지는 가서 병원 측에 본인의 인적 사항 정도는 알리고 자리를 옮겨야 뺑소니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억울해하실 수가 있는 게 119 신고까지 내가 하고 본인이 워낙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현장을 떴는데 왜 내가 뺑소니가 되느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하급심 판례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비행기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을 때가 많이 문제가 됩니다. 비행기 그 출국 신고를 하던 입국 수속을 하던 비행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빨리 현장을 떠야 되는데 지금 인명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비행기를 놓치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구급차를 기다려서 병원까지 가야 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현장에 구급차가 왔을 것까지는 보고 주변 어떤 분들한테 본인에게 연락이 올 수 있도록 인적사항 정도는
알리는 게 최소한의 조치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119 신고까지 했고 자기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왜 뺑소니로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그리고 이제 사고 장소별로 유의사항을 좀 나누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반 도로에서의 사고하고 이제 고속도로,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이제 사고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사고 장소별 유의사항이 크게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요. 일반 도로에서 사고에서는 빨리 이제 스프레이 같은 이제 그 표시를 해놓고 차량을 교통방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제 모처로 옮기는 맨 우측 차선으로 옮기든지 하는 조치가 이제 필요할 건데 고속도로에서의 사고에서는 흔히 아시다시피 그 차량이 올 때까지 그 2차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각대를 설치하는 의무가 이제 정도가 이제 추가가 되는 겁니다.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일반 도로에서의 사고는 이따가 사진 찍는 법이라든지 스프레이 뿌리는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이 장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주의할 사항 한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면은 저희가 한국도로공사 견인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했는데요. 이거는 법적인 상식이라기보다는 알아두시면 유익하신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도로공사의 견인제도가 들어온 지가 이제 많지는 않게 됐는데 지금 옆에 보면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긴급 견인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포스터를 이렇게 제가 하나 첨부를 해봤습니다. 견인 차량이 그 시외 고속도로에서는 도착하는 데까지는 일반 시내 교통사고보다는 시간이 몇 배 더 이상 걸리는 것이 마찬가지인데요. 그럴 경우에 견인 차량을 마냥 기다려보느냐. 모 방송에서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를 일단 갓길로 대피한 다음에 뒤 트렁크를 열거나 해서 본인이 사고 차량이라는 것을 알리고 그 다음에 삼각대를 그 뒤쪽에 설치를 하고 무엇보다 2차 가해가 있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졸음쉼터라든지 아니면은 그 도로의 그 갓길 옆에 있는 모종의 그 대피 장소가 있으면 동그란 이게 철망으로 되어 있는 데 부분으로 대피를 하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서서 20분, 30분 또는 1시간까지 이렇게 기다리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워낙에 이제 불편했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도로공사의 긴급 견인차 제도가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로공사 콜센터 번호가 1588-2504번이라고 있는데요. 1588-2504로 전화를 하게 되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톨게이트에 위치한 이 견인 차량이 견인을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오게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안전지대까지 견인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별도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견인제도를 인용을 하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여기서는 상식적으로 제가 이제 한두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고속도로를 운행을 하시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한국도로공사의 이니셜이 EX잖아요. 차 SUV 차량에 차 뒤에 EX라고 크게 써진 차량이 순찰차처럼 위에 사이렌을 달고 이렇게 순찰을 하는 모습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는 차량일까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요. 이거는 도로공사가 이 긴급 견인 제도와 비슷한 취지에서 사고 차량이 있는지 고속도로에 낙하물이 있어서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살피는 순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량이 도로공사나 국가교통부에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도로공사라든지 국가배상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도로공사가 이제 운영을 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이제 학부 시절에 법률 용어를 이제 주로 많이 듣게 되면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 법이 독일에서 이제 개수를 받게 되니까 이제 독일어라든지 아니면 라틴어라든지 이런 용어들 많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영국, 미국법, 영미법에서 이제 발생이 된 이제 제도입니다. 어떠한 도로에 낙하물이 있을 때 어떤 차량이 지나가다 그 낙하물을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난 이 차량은
그 도로공사에다가 이런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이 낙하물을 빨리 좀 치워줬으면 내가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이거는 그래서 본인의 사고는 내가 운전미숙보다는 도로공사에서 도로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책임 요소가 크기 때문에 내 차량 파손과 내 인명피해에 대해서 도로공사 또는 국가에서 국가배상으로 이거를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게 된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는 본인들이 순찰 책임을 다 했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 순찰 차량을 운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용어로서 아까 영미법 용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유일하게 기억을 하게 되는 학부상 법률 용어인데요. TCCA 법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요. The cheapest cost avoider. 적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사고 원인을 지금 피할 수 있었던 주체가 배상 책임을 부담을 한다라는 원칙인데요. 그래서 그 도로공사에서는 30분 또는 1시간, 2시간 이런 정기적인 그 시간으로 순찰차를 운행을 해가지고 낙하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거를 하는 그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본인들의 국가배상 책임이라든지 배상 책임을 이제 줄여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각대 설치 시 유의사항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삼각대를 트렁크에 이제 상시 비치를 하셔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삼각대를 설치할 때는 최소한 그 사고 장소에서 최소 50m 정도는 뒤에 떨어진 장소에다가 삼각대는 설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실무적인 내용을 좀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체증을 위해서 증거를 이제 수집한다는 건데요. 체증 사진을 찍는 요령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요. 이거는 경찰청 그 홍보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실제로 지금 게시가 되어 있는 게시물 사진을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가지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차량의 파손 부위, 직접 접촉이 돼서 사고가 났던 파손 부위를 근접 촬영을 하라.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소개가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원거리 사진을 찍어라. 근접 사진만 찍지 말고 이렇게 사고가 난 차량을 멀리 최소한 30m 정도는 떨어져서 사진을 여러 장 찍으라고 되어 있는데 상황 파악을 위해 사고 지점에서 20-30m 거리에서 4장 정도 찍어라라고 하는데요. 이 4장을 같은 장소에서 4장을 찍으라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 차량을 좀 이 사고 현황을 잘 알 수 있는 여러 각도에서 촬영을 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을 찍어라라는 게 이제 3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퀴의 방향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옆에 2번에 있는 사진을 놓고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은 차선 변경을 하다가 이렇게 옆에 있는 차량을 부딪혔는데요. 이 사진만 보면은 차선을 적극적으로 변경을 하려고 했던 이 차량에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이 옆에 차량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 옆 차량에서 이 차 가까이 그 왼쪽으로 이렇게 차선 변경해서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왔는지 아니면 이 차선은 오른쪽으로 틀어서 차와 멀리 가는 상황에서 이 차가 이렇게 접촉사고가 났는지는 그 과실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전히 좀 뒤바뀌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바퀴가 돌아가 있는 상황을 꼭 찍어라 라는 부분이 되는데요. 조금 이따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이 3번 설명과 관련해 가지고 유의하실 부분이 바퀴 방향을 뭐 운전자가 되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이 오기 전까지 또는 경찰관이 현장에 사고조사를 하러 오기 전까지 운전자들이 차량의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미리 사진을 찍어 놓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유의를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 교통경찰관이라든지 보험회사 직원이 오기 전까지 바뀔 수 있지만 꽤 중요한 의미. 예를 들어서 그 정지신호, 붉은색의 그 신호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차가 진행을 하다 또는 황색 신호가 와서 이미 붉은색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이 교차로를 급하게 통과를 하려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경우에 있었을 때 바로 만약에 빨간색 그 신호등이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면 빨리 차량에서 내려서 원거리에서 붉은색 신호가 이 차량 사고와
그 같은 한 화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놓는 것도 꽤 중요한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근접, 원거리, 그리고 차의 바퀴, 진행 방향이라든지 이걸 알 수 있도록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 놓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도 꼭 찍어 놓고 확인을 하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불리한 경우에 있어서는 블랙박스를 바로 차량에서 떼버리고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라는 게 첫 번째 항변이고요. 불리한 경우에 있어서는 블랙박스가 있었지만은 블랙박스가 두 번째 고장이 났습니다라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로 그 블랙박스가 있었지만은 SD 카드가 이제 제대로 작동을 안 하거나 뽑혀져 있었습니다라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사진을 찍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블랙박스가 작동이 되고 있을 때는 보통 화면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나 그러면 그 화면이 나오게 사진을 찍으시는 게 맞겠죠. 아니면 이제 붉은색 등빛이 이제 깜빡깜빡 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장면을 촬영해 놓거나 이런 식으로 사진을 좀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청 홈페이지에 가면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사진 찍는 요령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놓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이 정도를 염두에 두시고 사진을 찍으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몇 가지만 제가 해드리면요. 제 개인적으로는 교통사고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키워드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근접 촬영, 그리고 원거리, 그리고 360도 회전, 이 세 가지인데요. 뭐 영어로 뭐 간단하게 제가 뭐 굳이 만들어 보자면 far and away, 그리고 around,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근접 부위는 차량의 흠집 부위, 차량의 파손 정도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 상대방 차량이 내가 그 충돌하는 정도에, 내 주관적인 충돌 정도에 비춰봤을 때 상대 차량이 이 정도나 그 많은 파손이 일어날 수는 없다. 나는 분명히 본네트하고 그 차 바퀴 사이를 했는데 문자 부분에 뭐 그 순겨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차량의 흠집 부위를 구체적으로 찍어 놓는 게 좋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들었던 표준사고 처리 서식에서도 차량의 흠집 부위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표시를 해 놓으시고 그에 맞는 사진을 옆에서 첨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동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화면에 기록이 남도록 사진을 찍으시는 게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스키드 마크를 말씀을 드렸는데, 스키드 마크가 의미가 있는 거는 이 상대방 차량이 제동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 아주 중요한 그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만약에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20m, 30m 전부터 스키드 마크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 차량의 뒤쪽으로 가서 스키드 마크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가해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그 위치까지 그 한 사진에 들어오게 이렇게 찍어 놓는 게 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의 진행 방향, 바퀴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꼭 드러나게 그 사진을 찍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호 위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색 신호등이 있었을 때 이 차량이 신호 위반을 됐는지, 아까 뒤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12대 중과실로서 가장 이제 흔히 1번 과실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신호 위반인데요. 지시 위반, 신호 위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상대방 과실과 본인의 그 사고에서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전자의 과실과 또는 고의적인 행동들을 증거로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지형 지물이 드러나도록 이제 사진을 찍어라라고 제가 이렇게 단어를 하나 넣어드렸는데, 요거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변에 큰 건물이 있거나 뭐 좀 사고 장소를 특정하기 좋은 어떤 그 건물이라든지 지형 지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진이 차량과 같이 드러나게 이제 확대 또는 이제 줌을 사용을 해서 찍어주시면 좋고요. 흔히 또 이제 저희가 12대 중과실을 보면은 그 중에 한 6번 정도, 7번 정도 들어왔던 게 이제 보도 침범 부분이 그 중요한 중과실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도 블록이 옆에 있을 때는 차량의 보도 블록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촬영을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들 스마트폰을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동영상 촬영도 이제 쉽게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신데, 동영상 촬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사진을 찍는 거는 뭐 이렇게 이 네 가지 원칙을 통해서 알겠는데, 동영상 촬영은 뭐 몇 분짜리를 찍어야 되는지,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동영상 촬영할 때는 이제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가 동영상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 운전자의 인적사항, 인상착의를 확인해야 되니까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얼굴이 드러나게 한번 찍는 것이 좋겠고요. 당연히 접촉사고 이 현장에 있을 때 이 상황을 찍어 놓으시면 좋겠고, 세 번째로 아까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건 장면을 잘 목격을 했던 지나가던 목격자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목격자도 한 번 정도 이렇게 촬영을 해서 그 사건 현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간단히 코멘트를 남겨두시는 것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0도라고 했는데요. 사진으로는 뭐 잘 드러나지 않겠지만 기왕에 동영상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고 현장에 있었던 정면부터 측면까지 이렇게 차량을 한 바퀴 돌면서 위치라든지 지형 지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도록 촬영하시는 기법이 나중에 그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의 과실 비율을 따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프레이 뿌리는 법을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는데요. 사실상 뭐 그 교통사고 사진만 잘 찍어 놓으면은 스프레이는 크게 뭐 문제는 되지 않는데요. 기왕에 이제 스프레이를 상시 비치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사진에 요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타이어 방향과 위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차체를 위치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타이어 돌아가는 방향을 표시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바퀴에 있는 타이어 위치의 각도를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스프레이를 뿌려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나가시다가 스프레이 자국을 많이 보셨을 건데 화살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4개 그 화면 네 바퀴의 위치를 스프레이를 뿌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 뭐 좌회전 중이었으면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구부려진 화살표 모양을 뿌리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이어 방향과 위치를 드러나도록 스프레이를 뿌려 놓으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진행 방향도 당연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살표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보험회사 직원이나 교통경찰관이 오기 전까지 이 사고 현장을 금방 이동을 할 수 있는 목격자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인상착의를 파악을 하시면 좋고,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목격자가 있었다면 차량 번호 정도는 외워두고 있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뭐 법적인 부분이 많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이제 실생활 사고가 일어났을 때 팁이 되는 부분은 뭐 사진 찍고 스프레이 뿌리는 이 정도 내용일 것 같은데요. 한번 이 내용 정도 한번 숙지를 해보시고 근접, high and away, around 이렇게 근접해서 또 멀리서 또 360도를 돌아가면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 촬영을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금방 현장을 떠날 수 있는 목격자는 꼭 확보하실 수 있으면 확보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상 이제 그 경미한 접촉사고라든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많이 의지를 하게 되는 게 이제 보험회사입니다. 당연히 본인이 가입해 있는 보험회사가 어떤 보험회사인지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차를 빌려 타시는 경우에 있어서도 꼭 그 주변에서 차를 빌려 타시는 운전자의 경우에 있어도 그 차량이 가입이 된 보험회사 정도는 반드시 숙지를 하고 운전을 하시는 게 불의사고에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럼 보험회사 연락을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조치사항이 몇 가지가 있느냐? 그 다음에 보험회사 직원이 온 다음에 주의사항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보험회사 연락하기 전까지 확인사항은 첫 장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간단하게 여기서도 조금만 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블랙박스가 있는지 여부, 실제로 상대방이 실제 운전자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인상착의와 인적사항을 확인하시고 제일 좋은 거는 명함을 교환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격자 유무 확인, 오늘 제가 참 많이 강조를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목격자 유무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신호 위반 등 사진을 찍거나 스프레이를 찍거나 동영상 촬영을 하거나 이런 정도로 기본적인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사항이라고 되는 부분들을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를 기다리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흔히 많이 있는데
그 보통 고가도로의 아랫부분에 또는 그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IC 인근에 그 상시 이제 그 상습적으로 그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상습 유발 지역에는 레카차들이 상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형사적으로도 이 레카차들이 일반 보험회사 차량이나 아까 말했던 도로공사의 긴급 견인들 차량보다 먼저 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의구심을 품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경찰서라든지 뭐 일군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경우가 결탁을 해가지고 보험회사 차량보다 이 레카차가 먼저 와가지고 그 저기 뭐 수익을 올리는 이런 부분들이 몇 년 전에는 이제 사회적 문제가 좀 되기도 했었습니다. 레카차가 이제 불법,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불법 레카차라고 저희가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불법 레카차가 오게 되면은 다른 레카차가 오기 전에 빨리 차를 견인을 해야지 본인들이 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를 기다리지 말고 자기네들이 처리를 해줄 테니까 빨리 안전한 모처의 장소로 본인들 레카차를 이용해서 옮기자라고 종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데 더 정신없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또 요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보험회사 그 뭐 무슨 뭐 파라나제에서 가입을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파견이 되어 있는 레카차입니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속이면서 본인을 믿고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 말을 믿고 차량 옮기고 스프레이라든지 사진도 제대로 안 찍고 장인애들이 사진 찍는 신용만 하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정식으로 레카차가 와가지고 거기에 처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채집된 증거도 그냥 공유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서 낭패를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레카차가 왔을 때 반드시 보험회사에서 파견된 레카차였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험회사 직원들이 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메이저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직원들 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었고, 그래서 뭐 오기 전까지가 문제지 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보험회사 직원들끼리 서로 타협을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사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보험이 그 처리가 된 이후에 이제 보험 처리가 다 된 이후에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제도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 시간을 빌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병비용 지원제도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일반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은 그 많은 부분 다치더라도 그 중상해를 입더라도 이게 거동이 불편해서 간병이 실제로 필요한지 여부가 많이 다퉈지게 돼서 일반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는 간병 비용이 청구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놓고 굉장히 많은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표준약관을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개정을 해가지고요. 보험 처리와 관련해가지고 의무적으로 간병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이제 자동차 보험의 그 불합리한 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표준약관을 이제 개정하는 작업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 시 간병 비용 지원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게 됐는데요. 상해 등급이 보통 1단계부터 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지게 되는데, 1등급 또는 5등급 이렇게 경상해가 됐을 경우에는 내가 거동이 가능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더라도 화장실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라서 간병 비용이 당연히 처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보험회사에 청구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해 몇 등급이냐, 이 상해 등급에 상관없이 하루에 막 83,000원 정도의 간병비가 그 등급에 상관없이 지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를 활용하시는 방법은 뭐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직원들이 오시는 부분들은 다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건데요. 보험 처리 시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알아야 될 제도들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세 가지 정도 한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번 장에서는 교통사고 났을 때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에 위임을 해서 보험사고로 처리가 됐을 때는 사실 크게 걱정을 하실 건 없습니다. 보험회사마다 각각의 그 양식이 있고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합의서가 처리가 돼서 크게 불편하신 거는 없어요. 근데 흔히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료 할증 문제가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예전에는 저희 아버님 세대에 있어서는 뭐 1, 20만 원 정도 현장에서 드리고 이제 떠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보험회사와 무관하게 그 합의서를 작성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의사항을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면은 제가 이제 그 교통사고에 쓰는 합의서의 일반적인 양식을 제가 샘플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글자가 뭐 작아서 보이진 않겠지만은 여기에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들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언제 어떤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 합의서가 작성된 건지 그 교통사고를 특정을 해야 됩니다. 특정을 하는 방법은 당연히 일시와 장소가 들어가야 되고요. 차량 번호라든지 차량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고, 사고의 유형, 예를 들어서 교차로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뭐 황색 신호가 와서 급하게 교차를 진행을 하다가 했던지 이런 식으로 교통사고의 유형까지 특정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옆에 합의서에 지금 보면요, 사고 일시, 장소, 가해 차량 번호, 가해자, 이렇게 피해자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까지 이제 다 기재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당사자의 인적사항까지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구체적인 합의 조건, 즉 금액으로 어떻게 했는지, 뭐 계좌로 어떻게 이체를 하기로 했는데, 현장에서 특히 돈을 이제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합의서에 반드시 그 현장에 돈을 주어서 영수의 표시까지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얼마를 주기로 한다라고만 돼 있는데 영수의 표시가 없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합의가 될 때에는 피해 차량의 실제 운전자분이 매우 건강한 상태였는데 급작스럽게 이게 악화가 돼가지고 이 합의서를 써놓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는데 유족들이 와서 보니까 합의서가 작성이 됐는데 합의서에 그 피해 합의금을 얼마를 주기로 했는데 그를 실제로 현장에서 받았다는 표시가 없으니까 유족들이 이 합의서를 근거로 그 기재가 된 합의 금원을 재차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 실제 금원 수령에 영수 표시가 들어가는 내용을 잊지 않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져온 이 합의서 샘플에 보면 그냥 합의서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인터넷에서 교통사고 합의서라고 해서 이제 샘플을 찾아보시면은 옆에 형사 합의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합의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합의서가 제출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형사 합의서에 그 기재된 금원이 민사상 청구까지 다 포기를 하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건 민사상의 청구까지 포기하는 내용이라는 게 반드시 명시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라든지 뭐 치료 금액이 피해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늘어났을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이 들어오거나, 또는 형사합의금으로 그 자기가 차량이 뭐 물피 손해라든지 인피 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 5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건 형사합의금 500만 원이고 내가 별도로 민사로서 500을 별도로 청구하겠다고 해서 이중으로 또 배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민사 합의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는 꼭 반드시 명시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보험금 청구권의 이제 양도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보험 처리까지 같이 염두에 두는 내용인데요. 그 보험회사에서 직접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보험회사에서 그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청구권을 우리가 그 피해자한테 양도한다라는 내용이 여기 합의서에도 이제 마지막 항목에 샘플에도 들어가 있는데, 요 양도 문제가 반드시 꼭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대로 양도가 안 됐을 때가 문제잖아요. 합의서 쓸 때는 이제 그 이후에 가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에다가 이렇게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를 했다라고 이제 양도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인데, 여기에 있는 샘플에서는 글자는 작지만 마지막에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 합의는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샘플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몇 가지 그 교통사고 특정하는 당사자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이겠지만 크게 세 가지. 금원을 수령을 했을 때는 반드시 영수증 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영수 표시를 해달라. 두 번째로 이 형사합의서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민사까지 포함을 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꼭 민사사항의 청구도 포기한다라는 민사 포함 내용도 기재를 해달라. 세 번째로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를 했을 때 제대로 양도가 되지 않으면 이 합의는 무효로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보험금 청구권의 양도 문제까지 같이 아울러서 기재를 해달라.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제 거의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당연히 지금 문제가 되는 12대 중과실입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을 때는 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만 않으면은 형사 기소가 되지 않고 민사상으로만 보험 처리로서 사고가 종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크게 발생을 했을 경우에 교통사고 경찰관이라든지 보험회사 직원들이 왔을 때 이 사건이 지금 12대 중과실 가해 차량이 이런 중과실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교통사고 현황 조사의 큰 원인이 됩니다. 당연히 음주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10대 중과실, 10대 중과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동안 몇 가지가 늘어나가지고 현재는 12대 중과실이 되게 됩니다. 내용들은 다들 아시는 내용들인데요. 신호위반, 교통신호위반이고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인데 지정속도보다 약 20km 정도 초과했을 경우에 이제 속도 위반으로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지르기 위반. 이 경우가 지금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해드릴 이 선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앞지르기가 허용되는 구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점선, 실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추월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앞지르기를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 상태에서 규정에 위반을 해서 위반했을 때, 또 철길 교통 건널목 통과 위반했을 때,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은 당연하고요. 보도 침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사진 찍을 때 그래서 주변 지형 지물과 관련해서 보도 부분이 좀 드러나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입니다. 개문발차도 있고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이제 30km로 지금 이제 민식이법 이후에 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30km 부분은 워낙에 이제 실제 그동안 운전하던 관행에 비추어서 너무 이제 답답하다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걸 잘못 위반을 해버렸을 때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좀 형사재판까지 가능하다라는 점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고요. 가장 최근에 마지막으로 추가가 된 중과실 12대 중과실 마지막 거는 화물 고정 조치 위반입니다. 흔히 말해서 화물차가 뒤 트럭에 수화물을 제대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지 못하고 낙하물이 됐을 때 그때 사고가 후행 차량이 와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 화물차에 대해서 이 중과실로서 그냥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문제를 생겼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대 중과실 내용 정도 알고 계시면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여기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종합보험에 의해서 이제 처리가 되게 되니까요. 이제 허용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 2년 전에 저희가 이제 과실 비율과 관련을 해가지고 좀 변화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 내용들을 간단히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오늘 제가 강의를 좀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앞지르기 위반 부분이 좀 있었었는데요. 예전에는 차량이 이제 B 차량이 A 차량을 앞질러 가다가 추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제 8대2 정도로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10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10대 0으로 지금 바꾸는 개정안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규정이 없었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 저는 이 개인적으로 두 번째 사고를 제가 크게 한번 당해봤었는데, 저는 직진 차량인데 차선 변경을 미처 못해가지고 차를 보내고 뒤로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하면 모르겠지만은 신호가 바뀔 때는 뒤에 연달아서 차가 있다 보면 마음이 급한 나머지 엑셀을 급가속을 해가지고 이제 교차를 하다가 이제 A 차량도 신호가 바뀌니까 맨 앞에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급히 가속을 하다가 추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과연 A 차량과 B 차량의 문제, 실제로 제가 사고 났을 때도 B 차량이 저한테 큰 소리를 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안전운전은 하셨어야죠 그랬더니 저도 좀 황당했었는데, 이게 마침 지금 규정이 돼가지고 지금 B 차량이 전부 다 이제 100% 다 과실을 내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 도로가 최근에 이제 많이 개설이 됐는데요. 자동차 전용 도로를 침범을 해가지고 자전거를 충격을 했을 때, 아무리 자전거 어떤 운전자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차량이 우선적으로 과실 책임을 지게 돼서 100% 과실을 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흔히 저희가 이제 흔한 말로 이제 로터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회전 차량 우선 구간에서 회전 차량이 우선하는데 A 차량이 이렇게 교차로에 성급하게 진행을 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A 차량이 8대2의 과실로 이렇게 처벌이 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규정이 없었는데 이렇게 좀 인정이 된 거는 구급 차량이 이제 급하게 진행이 갔을 때 신호를 위반하고서라도 이렇게 구급 차량 교차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A 차량이 정상적으로 자기는 신호를 준수를 해서 지나가 갔을 때 어떤 정도 과실인지 억울하다라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지금 개정안이 돼서 6대4 정도 과실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이제 운전하면서도 어려운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신호가 이제 뭐 특히 이제 비보호자 회전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직진 신호가 왔을 때 뒤에 차량의 거리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가 차선을 바꿔서 이제 교차를 진행하려고 했을 때 막 직진을 진행을 하던 차량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데요. 기존에 8대2 정도로 처리가 됐었는데 지금은 뭐 직진 차량의 과실을 무시를 하고 지금 그 차선 변경을 급하게 했던 차량의 그 100% 과실을 전부 다 인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고 이게 지금 저도 이제 지금 설명드릴게 저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기는 했었는데 그 저희 집 앞이 그렇거든요. 그 약국 앞에 사거리에서 유턴을 이렇게 하는 차량이 있는데 차량이 이제 폭이 좀 넓어 예를 들어서 4차선 이상 정도 돼버리면은 이 차가 한 번에 다 이렇게 유턴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뭐 4차선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 맨 오른쪽에 뭐 버스가 정차가 돼 있거나 이런 경우에 유턴이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후진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마치 우회전으로 이렇게 들어오던 차량과 교통이 이제 접촉 사고가 났을 때 그때는 유턴하는 차량을 더 우선시해가지고 성급하게 우회전을 했던 이 차량에게 8대2의 과실로 지금 이제 문제를 이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12대 중과실 중에서 마지막에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추가가 된 게 화물구동 조치 위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이 수화물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도로에 낙하물이 떨어졌을 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있어서는 A 차량이 뭐 속도 위반이 됐건 뭐 이런 걸 다 불문하고 무조건 앞에 있는 이 화물 고정조치 위반을 한 화물차가 100% 과실을 이제 지금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다 끝났고요. 다음 장 이제 넘어가서 어쨌든 저희가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금융 소비자 피해를 위해서 뭐 집단 소송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법률센터에서는 이제 아이폰 소송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에서 이렇게 여러 시민분들에게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법률센터의 일원으로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 차량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좀 처리를 하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라는 입장에서 몇 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워낙에 친숙하고 일상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다들 아시는 내용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좀 관가하셨을 때 좀 피해가 되거나 아니면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만한 제도들 위주로 제가 몇 가지 선별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오늘 이 강연 들으시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깊이 기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준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